거기가 너무 가시덤불이 많은 거예요. 볼 때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신발도 없이 온 몸으로 헤쳐서 진짜 온 몸이 다 긁힌 겁니다. 막 피가 줄줄 나오고 그냥 뭐 다리도 다 그렇게 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탈북 스토리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자기 채널을 개설하면은 늘 하는 탈북 스토리. 저는 사실 특별한 탈북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채널을 오신 분들께는 제 탈북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탈북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탈북을 하는 경로나 그리고 탈북하는 과정 그리고 탈북을 결심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힘들었을 것 같고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말로는 특별하지 않은 탈북 스토리라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되고 지금도 밤이면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탈북했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오늘은 담담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탈북했던 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2002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 5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탈북을 했을까?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번에 아오지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지만 저는 남한 출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감시계층 그리고 감시계층 중에서도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반역자 집안 뭐 그런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준감시, 반감시 뭐 이런 그런 출신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출신 성분들은 더 높은 충성도를 요구받아요. 당으로부터. 언제든지 생활총화 그리고 뭐 자아 비판, 호상 비판 이런 데서는 더 강력한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게 저희였고요. 이 얘기는 저도 충격이었어요. 이걸 처음 봤을 때. 어떤 거였냐면요. 저희 할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의 동향을 당에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내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자기 가족을 동향을 적어서 당에 보고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을 길러내셨고 저희가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도 그렇고 제 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어떤 생각이냐면 당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거라도. 그리고 이건 옳던 그르던 이런 거는 따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되게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탈북 계획을 세우고 이걸 어머니한테 말하는 즉시 저희 어머니는 신고를 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이런 나쁜 생각을 하니 당이 잡아주십시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렇게 저희는 노동당의 개가 되고 발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탈북이라는 탈자도 입에 올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아오지 지역은 국경 지역과는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탈북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탈북했던 사람들의 뭐 증언이라든지 소문 이런 것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2명, 3명이 앉아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런 환경상에서 저는 19살까지 자랐고요. 라진선봉이라는 곳으로 장사를 다니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가 소녀가장을 하게 됩니다. 최신소라는 곳에 적을 두고 교환수로 있으면서 83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돈을 지불하면 한 달을 출근한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시간을 사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사서 라진선봉시에 장사를 하러 다니면서 먹고 살았는데요. 그것도 또 눈치 보여서 계속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 2달 그렇게 쉬고 나면 또 한 달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중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남한은 전혀 몰랐고요. 남한이라는 곳이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곳에 간다는 거는 상상조차 못했고 남한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남한에 가서 살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여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탈북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19살까지 살았죠. 중국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라진 선봉시를 다니면서. 어느 날 무거운 옥수수 배낭을 메고 그게 한 30km에서 35km 이 정도 사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낭을 메고 이제 70리, 그러니까 이게 10리가 4k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리면은 28km,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35km의 옥수수를 메고 라진 선봉시라는 것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오지에서 떠나서 라진 선봉시까지 가는데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온 낮을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그 지금 물동량이 중국의 건하세간이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로 나와서 원정세간을 통해서 라진 선봉시로 가는데 그 길에서 저도 이렇게 배낭을 메고 가다가 중국인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중국인이 트럭을 몰고 가는 중국인이었는데 많이 있으면 또 안 세워줘요. 여러 명이 있으면 꼭 혼자 있는 사람만 태워주거든요. 왜냐?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 사람도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처벌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서 이분들도 혼자 걸어가는 사람을 태워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소문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다 다니거든요. 이렇게 몰려다니는 건 안 하고요. 그래서 인적이 드문 산길로 이렇게 홀로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로 중국차가 서는 거예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중국인을 만난 순간이었고요. 그때 그 중국인이 차에 태워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냐. 그러니까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14살 때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아이들을 그러니까 동생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먹고 삽니다. 이랬더니 참 안 됐다고 하면서 본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국 돈으로 그 인민폐 그때 당시에 100원이었는데요. 이게 내가 이렇게 엄청 무겁게 메고 가서 팔아도 못 버는 돈이에요. 그 100원이. 그래서 그 100원을 주시면서 그것만 준 게 아니고 도시락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락을 내려서 봤는데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밥이나 반찬이 살짝 얼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추웠는데요. 계란에다가 부추를 볶은 거 있죠. 그 반찬에다가 흰쌀밥을 넣은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스티로폼에 담은.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 스티로폼도 새 것이라는 걸 만져봤고요. 그리고 그 부추 계란 볶음,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 자기가 싸온 도시락인데 네가 먹고 이 돈 가지고 너무 불쌍하니까 다음에 올 때 자기 어느 날 넘어오니까 그때 그 차를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라진 선봉시에 저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분이 오신다는 한 3주 후에 다시 그쪽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방문을 해서 그 차를 기다리죠. 근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기다리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아무도 없는 산골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보면은 일반인이 진입이 되는 도로가 있고요. 그 국경 지역에서는 진입이 안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이 되는 도로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진입이 안 되는 도로 그쪽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근데 저는 거기에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거기 꽃제비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진입 안 되는 구간에. 그래서 이 꽃제비 애들 중에는 제가 가까이 지냈던 애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쪽으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꽃제비 애들도 알아놓으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그 꽃제비 친구에게 가끔은 빵도 주고 혹은 뭐 제가 가져갔던 그 꼬장떡이라는 거 옥수수로 만든 빵인데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옥수수 이렇게 볶은 거 있잖아요. 콩딱게, 뭐 강내딱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한 점씩 나눠줬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거면은 100% 중국인을 만나는 여자라는 걸 얘네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날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2번 만에 그렇게 신고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번 타고 갔던 게 저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오지로 들어갔는데 누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 탄 거를. 그러니까 북한은 그래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행해졌던 모든 일들이 저 혼자 한 것 같지만 누군가는 다 알고 있죠. 그런 상황이어서
그 보이부에서 한번 취조를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냥 보이부는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때리거든요. 그냥 아무 데나 막 때립니다. 뭐 머리도 때리고 발도 차고 뭐 배도 차고 막 그리고 욕도 뭐 세상 쌍욕은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쌍욕을 하면서 너 라진 선봉시에 가서 중국차 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버텼고 그 보이지도원이 너 본 사람 있대요. 근데 저는 알았거든요. 본 사람이 없다는 걸. 근데 어떻게 신고 들어간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죠. 그 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데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분이 그러면은 이번만은 용서해 준다. 근데 너 한 번만 걸리면 그때는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돼서 풀려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가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그 장소에서.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놀랬죠. 근데 얘네를 믿었어요. 아, 나를 봐도 신고는 안 하겠지. 그리고 그때 당시가 세간이 거의 막힐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5시까지 세간을 봤었습니다. 진입하는 차량은 5시까지 물동량을 막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거기 나타나기 4시 반? 거의 5시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도 자기 마지막 차로 올 테니까 그때 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기다렸던 거였기 때문에 아 얘네만 피하면 그 아저씨 만나서 다시 차를 타고 가면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믿었던 꽃제비 아이가 신고를 한 겁니다. 북한은 신고를 하는 게 여기는 이렇게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거긴 전화가 없기 때문에 달려가서 신고를 하고 달려오는 뭐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간 게 아니고 다른 친구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근데 신고를 하고 올라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얘기한 거죠. 누나 지금 저기 보이는 사람이 오고 있는데 저 사람이 보이지도원이다. 그래 지금 빨리 튀라고. 뛰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잡힌다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쪽에 숲속에서 보이지도원이 올라오더라고요. 생각했죠. 순간 아, 나 저 사람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뛰어야 되는데 뛰면은 무조건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가 5월 29일이어서 이렇게 개암나무가 좀 제 허리? 가슴? 요 높이 정도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납작 엎드리면 안 보인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도 정말 무서웠어요. 납작 엎드렸더라도 와서 찾으면 그냥 잡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 보이지도는 달려와서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찾지 않고요. 어디 뛰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방향으로 계속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제비 아이들도 계속 이렇게 찾는 거죠. 그리고 거기 지금 제가 숨어 있던 곳에서 꽃제비 아이들 지나가는 그 발 보이고요. 보이지도원이 지나가는 발도 다 보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한 2-3시간을 버티게 됐는데 그 시간에 낮이 저물었죠. 그리고 어둠이 찾아온 밤이 됐는데 이 보이지도원이 찾다가 안 되니까 소리를 그렇게 지르더라고요. 무슨 어떤 하면서 너 이제 여기에서 잡히게 되면 가만히 안 둘 거다. 내가 9시에 너 신고를 해서라도 내년을 무조건 감옥에 보낼 거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한 7시, 8시 이때쯤 됐습니다. 정말 어두워졌고요. 저는 사실 그 밤에 두만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낮에만 봤거든요. 왜? 거기는 일반인 진입이 안 되니까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밤에 거기서 묵게 되면서 중국 쪽을 바라본 겁니다. 네,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렇게 희양찬란한 중국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교화소행을 예약한 상태죠. 지금 들어가면 아오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 교화소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정말 넋이 나간 채로 중국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기로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중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겁니다. 수심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강폭은 얼마나 되며 중국에 가서는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정착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즉흥으로 나는 저쪽에 가야 됐다. 왜? 돈을 벌어오면은 교화소에 가더라도 이 돈을 좀 지불하면은 쉽게 하거나 일찍 나올 수 있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쪽에서 내려옵니다. 사실 그 반경
4km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4km까지는 아니고요. 뭐 1km에서 2km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2km 이상, 2000m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이게 두만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2km 반경에는 인간 진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 강으로 내려가는 데는 다 옥수수밭, 다락밭이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면에 옥수수밭이 있는데요. 거기는 일반인 진입이 전혀 안 되죠. 그 경작하는 사람들은 허가받은 사람들, 그 지역, 그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옥수수밭으로 해서 내려왔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시 반, 10시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시계를 차고 있어서 좀 봤던 것 같은데 9시 반쯤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정말 사방은 암흑의 밤이고요. 저쪽 중국은 아주 휘황찬란하고 이랬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정말 떨렸어요. 아, 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저 아래 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한 가지, 여기 위에서 봤을 때 그 두만강, 그 흘러가는 두만강 중간에 모래섬이 나온 것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중간에 모래섬이 나와 있으니까 아, 저 강은 내가 건널 수 있는 강일 거야. 뭐 혹시 깊어야 허벅지 아니면 더 깊다고 생각해도 뭐 허리 둘레까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헤치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뛰어든 거죠. 뛰어들기 직전까지 지금 그 강까지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막 발자국 소리와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국경수비대가 이게 거기 강둑을 순회하고 있더라고요. 낮에도 그렇게 지금 기지를 발휘해서 제가 살아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강으로 뛰어들어도 물소리에 이 친구들이 볼 거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는 판단을 하고 뛰어간다면 옥수수대 밟는 소리에 이 친구들한테 걸릴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제가 엎드려 있는 뚝을 가로질러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지나간 다음에 생각했죠. 아, 나는 이제는 중국 쪽 물로 뛰어드는 방법밖에 없겠다. 왜? 옥수수대 밟는 소리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강에 몸을 던집니다. 던지는 순간 저는 죽었다는 걸 직감했죠. 지금 생각해도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 강폭은 300m라고 합니다. 그게 두만강이 동해와 합쳐지는 지점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세 개 국경이 합쳐져 있는 곳이고요. 그 반대쪽이 중국 훈춘 방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방천이라는 데 검색해 보시면 제가 넘어온 자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는 탈북 루트이긴 해요. 단 얼음이 얼었을 때, 강이 얼었을 때만 탈북 루트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물이 녹았을 때 걷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저는 몸을 던진 거죠. 그리고 강폭은 300m, 수심은 그때 7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물에 뛰어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나는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기서 봤던 물 자체가 이렇게 얕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평소에 그 강에 들어갔던 했던 행동, 강 바닥을 밟고 열심히 앞으로 나가거나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여기를 건너서 중국에 갈 것이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웬걸 툭 떨어지는 순간 막 물살에 떠내려갔어요. 그 막 떠내려가면서 생각을 했죠. 아,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 근데 다음 순간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초인간적인 힘이라는 게 나온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옷을 벗었어요. 일단 이게 물에 막 젖으니까 더 가라앉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벗고 가방을 던지고 신발도 손에 쥐고 있던 거, 신발도 이렇게 거의 손에 쥐고 내렸어요. 이게 건너가서 신는다고. 근데 그것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옷도 벗었습니다. 옷도 벗는데 이렇게 단추가 4개였는데 풀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딱 뜯으니까 뜯기더라고요. 그 한 4개, 5개 단추였는데,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안에 와이셔츠 같은 것도 벗고 진짜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채로 진짜 손과 발을 쉬지 않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물을 거스르는 느낌이 났고요. 그래서 그 물을 거슬러서 그 중간에 모래섬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한숨을 돌리고 그때까지 고민했어요. 저쪽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랬는데 순간 제 주변이 환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 국경수비대가 라이트를 그 강을 수시로 비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있는데 그걸 또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없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얼음이 얼었을 때라면 저는 발견됐겠죠. 이미 사람이 있을 거라는 짐작하에 본다면.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없을, 그리고 두만강이 녹았기 때문에 탈북 루트가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군인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라이터를 비추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중국 쪽 물로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헤엄을 쳐서 중국 쪽에 더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에 도착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강을 건너자마자 마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불빛으로 봤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북한 쪽에서 두만강에 내려오는 게 한 2km 정도 된다면 두만강을 건너고 마을을 찾는데 적어도 4km 이상은 됐습니다. 제가 볼 땐 4,000m 이상이 되는 거죠. 그거 정말 한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옷바람에 그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거기가 너무 가시덤불이 많은 거예요. 볼 때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신발도 없이 온 몸으로 헤쳐서 진짜 온 몸이 다 긁힌 겁니다. 막 피가 줄줄 나오고 그냥 뭐 다리도 다 그렇게 되고 그런 상태로 지금 그쪽 중국 쪽에 하염없이 가는 거예요. 어디서 뭐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뭐 브로커도 없고 누가 저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간 사람도 없고 진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하염없이 걸어가다가 불빛이 있는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빛 있는 집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하려고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창문으로 들여다보니까 신혼부부였던 것 같아요. 되게 젊은 부부가 자고 있었는데 꼭 안고 자는데 거기에다가 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도와달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또 걸었습니다. 하염없이. 걷고 가는데 어느 불빛이 보이는 집에 갔더니 그 강아지가 너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섭게 짖는데 그 강아지를 쫓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나와보길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고 보니까 이 밤중에 속옷바람에 있는 제 지금 온몸은 흙덩입니다. 그게 그 두만강이 검은색 진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온몸에 그거 들었었고 또 막 피도 줄줄 흐르고 막 이런 몸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던 중국 아저씨가 막 저 등을 떠밀면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중국어는 전혀 모르니까. 그랬는데 무섭지만 그렇게 도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제가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죠. 네, 처음 본 중국인의 집이었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오지가 정말 못 살았지만 저희가 막 팬티를 기어 입는다? 뭐 물론 있겠죠. 팬티 기어 입으신 분이 있었겠지만 중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 속옷이 이렇게 기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중국식 언덜방이었는데 방도 정말 작은데 그 할머니가 기운 추리닝을 입고 누워 계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퉁퉁하신 할머니였어요. 근데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짜증을 섞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싸우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할아버지는 뭔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얘를 봤으니 도와줘야겠다 이거였고 할머니는 너 이 정신 있냐? 이 얘를 도와주면은 그 국경수비대에 혼날 건데 뭐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둘이 계속 말씀을 몇 번 오고 가시다가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빵 치시는데 그다음 할머니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수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이렇게 씻으라고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짝 얼굴하고 손만 씻었습니다. 손 씻고 지금 온몸이 너무 더럽잖아요.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랫목에 자리를 내줘가지고 그 첫날 밤을 거기서 자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잔지 모르겠어요. 깨워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나 보니까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쌀밥 있잖아요. 쌀밥에 계란탕 이런 걸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언어를 모르니까 조선족 아저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여기는 지금 국경수비대가 매일 2번씩 순찰한대요. 탈북민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있을 수 없고 네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중국 그 대륙 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옷을 입고 날이 밝으면 얼른 여기를 빠져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의 말을 듣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 없냐. 나는 중국에 살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돈만 벌어가지고 그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일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안 된대. 왜냐면 국경수비대가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계속 훈춘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나와서 다시 훈춘으로 갔고 이렇게 제 중국 생활이 6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제가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6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의 그 6년간은 지우고 싶을 때도 되게 많아요. 정말 수많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고생은 또 했습니다.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생이 있었는데, 근데 그 한국에서의 고생은 그 중국의 고생에 비하면 진짜 1000만분의 1, 만분의 1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이제 6년을 거치고 한국에 오기까지 제 탈북한 날은 딱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탈북 스토리를 굉장히 짧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많은 탈북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그냥 평범했던 탈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듣기에는 이럴지 모르겠지만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목숨 건 탈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저도 목숨 건 탈북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너무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탈북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이 아오지 누나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진심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너네는 죽어도 아무 나라도 상관 안 한대. 그 말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내가 죽어도 안 찾고요. 한국은 더구나 못 찾겠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어. 라오스는 어떨까? 국경을 넘은 불법 체류자인데 그냥 여기 죽으면 어느 나라에도 통보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오스 국경에서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남자애들이 탈북 여성을 강간하거나 살인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냐면 걔네도 알거든요. 이런 사람은 막 죽여도 된다는 걸. 한국으로 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오지 누나가 여러분 뵈러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오던 길에 있었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오스 이야기. 라오스는 아무래도 여러분에게도 좀 생소한 나라일 것 같고, 저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라오스란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동남아에서 태국이나 캄보디아 정도는 잘 알았어요. 왜냐면 태국은 그 타이 쌀이라고 해서 태국의 알란미라는 쌀 있잖아요. 그게 북한에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국은 알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노르돔 시아누크라고 해서 왕이 김일성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진짜 자주 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란 이런 거는 또 핵을 가진 나라니까 아무래도 북한에서 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쪽은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라오스는 전혀 몰랐는데, 라오스 무슨 나라인지 아시나요?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고 북한하고 굉장히 친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었고, 이게 중국에서 떠나서 이제 먼저 도착한 것이 라오스죠. 처음 도착한 것이. 근데 이게 중국과 라오스 국경은요, 그 옥수수밭 지키는 그 차단봉 있잖아요. 북한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합니다. 옥수수밭 지키는 차단봉 여러분들 하시면 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그 우리 주차장 차단봉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경이 그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게 국경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산속을 넘어서 라오스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깃발이 막 휘날리는데 딱 보니까 오송홍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구나. 이젠 나 살았다. 이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들어간 거예요. 차단봉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조그만 오두막 같은 초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죠. 나도 저기에 가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 저희는요, 라오스 사람에 비교하면 백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거기 사람들은 완전 햇빛을 넘어와서 새까맣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새까만 사람들과 제 얼굴이 동일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갖고 배낭을 메고 거기로 지금 가방을 이렇게 하나 맸어요. 가방을 하나 맨 채로 용감하게 걸어가는 거죠. 싹 걸어가는데 거기 딱 나와서 세우더라고요. 스탑 이렇게 썼죠. 썼더니 파스포트 이렇게 하는 게 패스포트 되는 거야. 그래갖고 중국어로 떼올라 그랬죠. 잃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쨌든 뭐 달라고 하니까 영어는 몰랐지만 뭘 달라고 하니 뭐 그냥 없다 모른다 이것만 연발하던 때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오래. 그래서 갔죠. 갔더니 전혀 그러니까 라오스 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걔네는 또 중국어가 조금 되는데 걔네 중국어는 또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중국어를 좀 잘하는 사람 데려왔더라고요. 뭐 한국어 하는 사람 전혀 없고 그래서 그 중국어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거의 다 까먹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뭐 왜 여기로 왔느냐 무슨 너 혼자 왔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남자 직원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니 갑자기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와, 그 수치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 경찰서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옷 벗겨요. 근데 여자가 들어와 벗기거든요. 그래도 남자가 벗기지는 않아요. 근데 얘네는 남자인데 벗기더라고. 그래서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벗겠다고 이렇게 딱 안 된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 너 일단 벗으래. 그래가지고 이게 위에는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브래지어에 이 반팔 정도 입었으니까 위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바지 벗으래. 그래서 정말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바지는 벗었어요. 그 팬티도 벗으라 그러는데 그거는 딱 잡고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우니까 그 다음에 더 안 하더라고. 근데 얘네가 왜 벗겼냐면은 돈을 뜯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혼자 왔을 리 없다는 거야. 너 친구 데려오라고 하더라고 얘네가. 그래서 나 친구 없다고 계속 너 그랬죠. 메이오 그러면서 중국어로 그러니까 너 혼자 오는 사람이 없대. 이렇게 오는 보통 탈북자들이 다 브로커가 같이 오기 때문에 4명에서 5명이 같이 옵니다. 뭐 2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건 왜 1명이 안 오고 2명, 3명이 한 번에 오느냐 그 이유가 브로커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예요. 1명 가지고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동에 있어서 또 너무 많은 사람이 하면은 발각될 확률이 높으니까 5명 이내로 데리고 오는 거죠. 뭐 2명이나 혹은 3명. 혼자는 절대로 안 오죠. 1명을 데려가면은 돈이 안 떨어지니까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 브로커 하나도 없이 지금 거기로 간 거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돈을 뜯어야 되는데 그 막 울면서 제가 그때 이 허리춤에다가 돈을 300달러를 넣고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하고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방이 막힌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그 문틈으로 있잖아요. 정말 가느다란 문틈으로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벽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벽에 보니까 한글로 다 뭐 내가 여기 왔다 간다, 뭐 죽는다, 뭐 이런 거 다 한글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여길 거쳐간 거죠. 와, 나 이젠 죽었구나.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막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막 울었죠, 펑펑. 나는 막 뭐 살려달라, 뭐 죄가 없다 시작해서 계속 한 반나절을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막 소리도 지르고 앉았다가 또 섰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3-4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래요. 나갔더니 이게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에 타래. 그 딱 탔는데 옆에 중무장한 그 자동 소총 있잖아요. 소총 지는 애들이 딱 옆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 지금. 그 차를 쫙 타고 가는 거예요. 뭐 얼마나 걸렸는 한 2-3시간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나 오줌 마렵다 그랬어.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그 넘밭이었거든요. 모연한 넘밭인데 여기서 달려갈 생각을 한 거야. 얘네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겠다 그러니까 내려주더라고. 그래갖고 그 여자가 오줌 싸는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서서 보는 거야. 그래서 쭉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달려갈 생각을 했는데 그 소총을 쏠까 봐 못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소총 쏘면 바로 맞잖아요. 뭐 나 뛰어봐야 무슨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갖고 다시 올라왔어요. 차를 타고 간 게 비엔티아는 수도고요. 그 수도 가기 전에 루앙프라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라오스 지역이. 근데 거기가 이민국이 있는 데래요. 이미그레이션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감옥으로 데려간 거지. 그래서 라오스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라오스는 감옥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민국 감옥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감옥이 남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긴 같이 있어. 남녀 감옥이 같이 있는데 이렇게 한 테두리 안에 남자 감옥, 여자 감옥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은 남녀가 같이 사용합니다. 네, 이제 라오스에 가서 화장실 써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만 막혀 있어요. 앉는 상태까지만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은 다 보이는 거야. 거기서 바지 벗고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권에는 정말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바지 입느라면은 뭐 다 그 중요 부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금 화장실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더 힘든 건 뭐냐면 큰 거 해결할 때입니다. 우리는 큰 거를 꼭 휴지로만 해결하잖아요. 걔네는 휴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해결하냐면은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이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동이에다 밥을 담아 먹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생활 환경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나는 여자 감옥이었는데 여자든 남자든 라오스는 이게 약 사범 있잖아요. 약을 먹은 사람은 그러니까 간대야 돼요, 처벌이. 그래서 뭐 많이 살아야 5년 사는데 판매책인 경우에는 종신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는 다 에이즈 걸렸어. 그래서 여자 방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고 남자 방에도 에이즈 환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에이즈는 뭐예요? 뭐 피부나 이런 거 다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 안 전체가. 근데 나밖에 없고. 들어간 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연속 굶었어요. 나 여기서 죽어서 단식 투쟁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뭐 죽어서 나가든 나 죽을 거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굶었어. 그거 너무 더러워서 먹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굶었는데 그 중국 애들이 있어요. 중국 애들이 이렇게 중국어로 해주는데 너 같은 사람 많이 봤다는 거야 여기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요, 너네는 죽어도 아무 나라도 상관 안 한대. 그 말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내가 죽어도 안 찾고요. 한국은 더구나 못 찾겠죠.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어. 라오스는 어떨까? 국경을 넘은 불법 체류자인데 그냥 여기 죽으면 어느 나라에도 통보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라오스 국경에서 그 브로커 역할을 하는 남자애들이 탈북 여성을 강간하거나 살인을 서슴없이 합니다. 왜냐면 걔네도 알거든요. 이런 사람은 막 죽여도 된다는 거. 그래서 한국으로 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또 궁금해하는 사람도 전혀 없고요. 그게 바로 탈북 여성입니다. 그래서 걔네 얘기하는 거지. 너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어도 아무도 너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냥 오직 네가 살아서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만이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뭐 아무래도 이게 라오스 여자들 있는데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 애들한테는 저 같은 동양인 여성이 또 뭐 연애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 저는 그때 26살이었고 그 감옥에 있는 27살 뭐 28살 되는 남자애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애 2명은 좀 꽤 잘 사는 집 애들인 것 같더라고요. 라오스에 거기 그 도박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왔다가 이제 빚을 지게 되면서 이 감옥에 들어온 애들인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요. 오아이니 연발하거든요. 사랑한다, 뭐 운주 너를 사랑한다. 그때는 저 운주라고 안 하고 그 중국에서 은화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인화, 오아이니 그걸로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여기서 막 나는 죽고 싶은 심정인데 저건 계속 사랑한대. 저런 미친놈 봤나 이랬었거든요. 근데 굶잖아요. 계속 굶으니까 걔네 먹는 걸 갖다 줘. 그러니까 밥도 아예 얘네하고 딴 거 먹거든요. 그리고 반찬도 이렇게 해서 주고 거기서 막 설사와가지고 엄청 배 아파하면은 걔네 약 다 주고 그 계속 보내니까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난 여기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계속 말하니까 이게 여자가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 세수대에다 물도 떠다 주고요. 맨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지. 너 어디 갈 거냐? 그래서 한국 갈 거다 이러니까 너 한국 가지 말래. 그 조그만 나라에 왜 가냐고. 너 거기 가서 이리 조그만 거는 별로라고. 그러면서 여기 얼마나 크고 좋은데 자기 뭐 주유소도 있고 그래서 너를 엄청 잘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거 들으면서라도 그냥 위안을 느껴야지 하루를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렇게 제가 20일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던 거는 애들 아빠 전 남편이 이제 벌금을 지불하면서 제가 나왔었는데 그 20일 동안에 있었던 라오스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라오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는 게 오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20일 동안에 일단 중국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라오스 청년 중에 한 명이 또 저를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도 또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밥을 해다 주는 거는 맛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입에는 안 맞았죠. 중국 애들이 먹는 게 맞으니까. 근데 그 중국 애하고 그 라오스 애가 서로 다른 방에 있었거든요. 뭐 질투, 시샘 이런 걸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 안에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저는 감동스러운 게 여기 감옥에 갇히는 여자 죄수들이었습니다. 여자 수감자 중에 한 명이 간 첫날에 저를 이불 챙겨줘서 좀 고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젓가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감동이냐면 그 라오스는 젓가락이 없습니다. 걔네는 다 밥을 손으로 먹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그것도요, 그 더러운 손으로 그냥 한 번 이렇게 집어 먹는 게 아니고 막 여러 번을 이렇게 꽁꽁 문질러서 손에 때 다 묻혀서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봐도 막 너무 더럽거든요. 그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내 밥은 따로 주고요. 거기에 젓가락을 주는 거야. 그 감동이잖아요. 지는 그렇게 먹으면서 나를 챙겨준다. 너 그래서 이 젓가락 쓰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 여기서 5년 살았는데 5년 동안 계속 탈북자들 본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무조건 손으로 안 먹고 젓가락을 먹더라. 젓가락 챙겨주고 내 밥은 따로 줘요. 자기네는 이렇게 같이 먹고. 그 되게 감동이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재수로 만난 나한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는 좀 이렇게 중국어를 조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 몰라도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친구도 내 말을 이해한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각자 다른 생각하면서 대화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물어봤죠. 너 왜 여기 왔나? 했더니 이렇게 모자란 남편을 만났고 그 남편이 마약에 찌들어 있었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마약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5명이랍니다. 그 5명인데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라오스는 마약을 직접 흡입한 사람은 적게 처벌합니다. 근데 판매한 사람은 종신형을 받거든요. 이 여자도 종신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5 아이를 두고 지금 여기에 있는데 자기가 5년을 살았대요. 그럼 너 언제 나가냐 하니까 모른대. 그 어느 날 물어봤죠. 야, 너는 왜 이 나라에 있냐?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나는 지금 남한에 가려고 하는데 너도 태국이나 중국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자기는 안 간대요. 왜?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의 유골이 묻혀있는 이 땅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 그 말에 이건 뭐지?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대학교 때 라오스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라오스는 과연 어떤 나라냐? 근데 라오스가 그 태국도 그리고 캄보디아도 미얀마도 다 그 프랑스의 점령이 되거든요. 그 점령돼서 식민지로 살았는데 라오스만은 점령된 적이 없었대요. 그만큼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던 나라이고 국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국이 따로 있는 그 불교 나라거든요. 불교는 윤회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좋은 거를 업을 쌓아야 이제 좋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못 살고 본인이 이런 거는 본인 스스로 받아들였던 뭐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슨 이런 사회 발전이나 혁명은 내가 사는 게 틀렸고 여기가 옳지 않고 이렇게 될 때 투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도 못 살지만 가난한 국가이고 가난한 나라이지만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여기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좀 제 마인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북한이라는 그 독재 국가를 떠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가진 것에 만족해 봤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진하고, 그러니까 그 자본의 쇠퇴에 뭐 휩쓸리지 않았다? 왜냐면 제가 그 돈이 없을 때 북한에서 했던 생각과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여기서 생각하는 남녀 관계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거든요. 왜냐, 북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인생의 반려자. 그리고 모든 집안의 일은 남편과 함께 해결해야 되고 남편이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엄마는 나무도 혼자 다 하고 뭐 농사도 혼자 다 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놀고 먹었어요. 그 엄마가 다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게 돈이라는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부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남성을 볼 때 경제적 수준의 연봉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를 돈으로 보는 그 시선이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물론 라오스 여성들은 대한민국 일반 남성들이 보는 3천만 원도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거기 건물을 하나 살 수 있는 돈도 되니까.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서 베트남 여자인가요? 네, 데려다가 이렇게 사는 것들을 보면서 그 여성이 말하는 하나하나가 너무 순진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남편이 좋아. 남편이면 돼. 돈이 얼마든 그런 거는 별로 중요치가 않아. 오늘 하루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되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막 결혼을 하면은 뭐 명품 백을 가져야 되느니 뭐 모피 코트를 입어야 되느니 이런 것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참 슬픈 것 같은데 라오스 여성들은 아직까지는 베트남 여성보다도 더 이런 자본에 대한 이런 게 많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이 라오스 남성들은 놀더라고요. 여자들이 다 먹여 살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오히려 한국 남성을 만나게 되면은 되게 고마워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다 똑같은 여성들입니다. 거기 지역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뭐 누가 더 예쁘다거나 뭐 신체적으로 더 우월하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본 바에 의하면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 거의 비슷하다. 그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체격을 가졌고 오히려 생각은 필리핀은 완전히 그러니까 필리핀 여성들은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인 느낌. 좀 이상했어요. 저도 필리핀 가봤는데. 그리고 베트남은 지금 막 자본이 형성이 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되게 지금 막 발전하고 있고, 태국은 이미 자본이 잠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 여성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나 이 미얀마 쪽은 좀 범죄의 그런 데가 좀 많아요. 내가 볼 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 중에는 라오스 여성을 택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결혼정보 업체를 한다게 되면은 라오스 여성과 한국 남성을 맺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 예, 할 수 있다면. 지금 그 친구가 사업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잘 되면은 혹시 라오스 여성을 이렇게 한국에 시집 올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로 하고 싶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제안 드리고 싶긴 해요.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여성과 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쪽 여자랑 북쪽 남자 산다든지 북쪽 여자랑 남쪽 남자 살 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뭘로 전달되나요? 거의 언어로 전달이 돼요. 근데 이게 언어 전달에 있어가지고 뭐 서로 알아듣는 거를 지나서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는 뭐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 시대를 말한다면 운하철도 999를 봤대요. 근데 나는 다람이와 고슴도치를 봤거든. 대화가 안 되지. 그런 사소한 감정 전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언어가 통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게 있는데 외국 사람은 더 하죠. 외국 사람은 이 깊이 있는 대화를 언어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여성분이나 남성분이 이 나라 말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사실 아름다웠던 알콩달콩한 시간 지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언어의 단절이 있기 시작하면은 이제 감정의 교류에 조금 금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나는 우리 신랑이랑 얘기하면은 막 다 알잖아요. 뭐 배고팠는데 뭐 밥솥에 무슨 옥수수 가마치라고 하죠. 그런 거 누룽지를 뭐 이렇게 굵어 먹다가 뭐 입 대고 이런 얘기 다 통하거든요. 서로 다 겪었던 거니까. 그래서 좋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한국 애들하고 사는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우리 그런 거 없어도 통하는 거 너무 많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 자기는 어린 얘기 안 한대요. 어린 시절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말해봤자 안 통하니까. 그러면은 감정이 안 통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지. 뭐 몸으로 대화하거나 그러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감정을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점이 아닌가.
라오스에서 20일, 저에게는 악몽 같기도 했지만 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요. 그래도 감옥에는 가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그 에이즈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루트를 통해서 탈북민들은 오고 있어서 어딘가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성적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는 탈북 여성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도 아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라오스에서 20일 생활을 아주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탈북 과정에 있었던 일, 그리고 북한에서 있었던 일은 앞으로도 자주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지금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은 거고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아오지 누나의 한국 입국 스토리 시리즈처럼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 니네가 탈북자 부부라고 해서 집 안 주겠다고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 부동산 주인 아줌마 있잖아요. 실장 아줌마만 나를 탈북자라고 안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내가 집이 마음에 드는데 탈북자 부부라고 얘기하니까 안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두 번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만삭의 임산부가 그 집이 마음에 들고 그래야지 이게 와서 몸을 풀 텐데 사장님이 이 집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보증 설 테니 집을 줘라.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감동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오지 누나가 여러분을 뵈러 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을 더 자주 뵙고 싶은데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도 제가 할 생각이어가지고요.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제가 한국에 와서 11번 이사했어요. 11번. 남들은 한 번, 두 번 이사하기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사를 11번 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11번씩이나 이사하다니 신변에 위협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예,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제가 이사를 처음 하게 된 거는요.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교육기관에서 서울시 중구 신당동으로의 첫 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처음 받은 집이죠. 그래서 신당동에 가면은 남산타운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산타운 아파트가 공공임대예요.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집을 짓는데 거기에 한 4동이나 5동을 임대주택을 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공임대에 들어갔는데 이 공공임대는 5년만 살 수 있어요. 기준에는. 그리고 만약에 5년 이후에는 나와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었고요. 내가 수급자이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열악하다 이러면 또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집에서 5년을 딱 살았던 것 같아요. 살고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서초로 갔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로 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랑 같이 들어갔었는데 혼인신고를 서초구청에서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구청 앞에 갔는데 남편이 망설이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왜 망설이냐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다 집어쳐. 그리고 막 돌아서서 또 이 아오지 여자의 성격을 막 보여줬더니 아니 뭘 또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싹 데리고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했죠.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양재동에 두 번째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그 양재동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영구임대 아파트는 좀 낡고 시설이 안 좋은 것 정도는 아실 텐데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겨울이면은요. 장갑, 마스크 하고 자야 됩니다. 잘 때. 왜냐면은 이게 손발이 다 얼거든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그 동네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바람이 닿는 단면이 가장 많은 끝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탁기도 계속 얼어서 맨날 드라이기로 녹이고 이렇게 해서 쓰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서초구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남편은 해화동에 의대 다녔고 저는 외대를 이문동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양재동에서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 양재역까지 나오는데 버스로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양재역에서부터 지금도 회화나 이문으로 가는 데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가야 돼요. 한 2-3번을 갈아타면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가는 거 2시간, 오는 거 2시간, 4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가.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알아본 게 그 신혼부부 전세 임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때 그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신혼부부인 경우에 전세 집을 구하는 겁니다. 빌라이라든지. 근데 그게 맥시멈이 있어요. 뭐 1억 5천까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1억 2천까지 국가가 대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억 5천 미만의 집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빌라를 맡으면 돼요. 근데 저희는 대출을 많이 받는 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다 보니 그것도 부담된 거예요. 그래서 1억 2천도 안 보고 그냥 제일 싼 집, 어쨌든 제일 싼 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 이때 지어진 집을 구했어요. 빌라를. 그 작고 뭐 문틀이 낡은 건 둘째치고요. 물이, 수돗물이 있잖아요. 정말 쪼르르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에서는 지금도 저희 집이 물세가 거의 15,000원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15,000원, 20,000원대 나오는데 보통 빌라에 살아도 7,000~8,000원, 많게는 10,000원까지 물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집은 5,000원 정도 나옵니다. 정말 쪼르륵 나오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하도 북한에서 사는 여자니까 쪼르륵 나오면 어때? 계속 받으면 되지. 이런 심정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1년을 딱 살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를 딱 가지게 되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물도 많이 써야 되고 집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충망 있죠? 그것도 해도 안 돼요. 너무 이 나무 틈 사이에 그런 게 간격이 넓어져 가지고 모기가 다 들어오거든요. 여름 내내 모기에 물렸어요. 모기장 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기 있으면 여기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만삭 한 8개월 돼가지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에 갔는데 다니면서 봤는데 이 실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억양이 이상하니까 어디서 왔냐. 근데 저는 또 그때는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탈북자인 걸 숨길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북한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제가 선입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네가 잘못 인지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분이 이게 인상이 착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탈북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희는 눈치 하나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람의 그 뉘앙스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왔군요. 이러더니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죠. 이러더라고요. 집을. 그러니까 한 2~3개 더 보기로 하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2개만 봤는데 이제 나머지 3개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은 뭐 바쁘겠지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일단 다음 날에 이제 또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 사장님 오늘 집 보러 갈 건데 전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여줄 집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줄 집이 없다는 거죠. 그 좀 충격이었어요. 뭐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래 나쁜 사람이겠지. 저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뭐 부동산이 저 여자밖에 없어? 다른 데 가서 찾으면 되지. 이러고 나도 화가 났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그 탈북자라는 얘기 듣고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사장님이 이러는 거야. 그 집이 2개 있는데 보라는 거지. 근데 그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집은 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집에 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이 그럼 좋다. 이제 그 주인을 불러서 이제 어느 날 계약서 쓸 테니 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갔어요. 갔더니 그 사장님이 나오셨고 계약서를 쓰고 그 집에서 저희가 4년을 살았습니다. 2번을 연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 집주인이 빌라 하나를 통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짜리였는데 4집이 사는 거죠. 한 층에 한 집씩. 근데 저희는 반지하 비슷한 집이었고요. 근데 그 주인이 맨날 오면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집 중에 제가 집을 제일 깨끗이 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이 좀 이렇게 더러웠어요. 그런데 그 지하 비슷한 1층이다 보니 그 쓰레기 냄새가 다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손을 거두고 그 주변을 싹 깨끗이 청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동네 사람들도 와, 저 젊은 여성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주인분이 그러니까 주변 깨끗하고 집을 깨끗이 거두게 되면 그 건물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와서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좀 나는 너를 보면서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4년을 살고 이제 이사를 나갈 때가 됐어요. 근데 집주인이 이렇게 롤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 집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너무 고마우니까 롤케이크를 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고맙지만 네가 정말 고마워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집을 맡아주는 게 맞는데 왜 내가 고마워해야 되지? 하는 찰나에 나는 사실 니네가 탈북자 부부라고 해서 집 안 주겠다고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 부동산 주인 아줌마 있잖아요. 실장 아줌마만 나를 탈북자라고 안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내가 집이 마음에 드는데 탈북자 부부라고 얘기하니까 안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두 번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 만삭의 임산부가 그 집이 마음에 들고 그래야지 이게 와서 몸을 풀 텐데 사장님이 이 집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보증 설 테니 집을 줘라.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집을 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국가가 돈을 주거든요. 7천만 원이면 7천만 원, 1억이면 1억. 국가가 주는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단지 저희가 탈북자라는 이유로 그 집을 안 준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요, 그 사장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뭐냐, 집을 벌 사람은 많아요. 근데 굳이 탈북자인 사람을 줘서 문제가 생기기는 싫으신 거죠. 반대로 탈북자라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건가? 너멀한 건가? 평범한 게 맞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저 고맙다고 롤케이크도 하나 사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다고. 그때 생각했죠. 그 부동산 실장님만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집을 이사하고 네 번째 집을 이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면 탈북자라는 걸 또 안 물어보냐? 지금은 안 물어보죠. 왜냐? 월세를 저희가 좀 꽤 많이 주고 삽니다. 그러면 이게 억양에 상관없어요. 그 월세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혹시 내야 되는데 직업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 남편이 의사예요. 이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억양이 다르다거나 그리고 좀 남아나 됐잖아요. 그래서 제 이 억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조선족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알아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몰라요. 제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뭐 경상도 사투리인가 아니면 뭐 강원도 사투리인가 뭐 살짝 있긴 하네 이 정도로 하시지 조선족이요? 이렇게는 안 물어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은 10번째 집입니다. 지금 이사간 집이. 근데 한 번 더 이사 갈 거기 때문에 11번째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지금 11번째 집은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물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 문짝만 내 거라고. 다 은행 돈이죠.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집을 구매를 했는데요. 그 집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벌어야 이제 그 은행 대출을 갚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사는 두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다. 왜냐면 이사하면 해야 될 것들이 리스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이사 날을 정해야 됩니다. 이사 날 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습니다. 집을 먼저 내놓고 우리 집이 계약이 되면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아서 다른 집을 보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집을 계약을 하고 이사 날을 맞춥니다. 두 집을.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 집이 나가는 짐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제가 정리 안 합니다. 이삿짐센터 너무 잘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삿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7시부터 이사하거든요. 그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거. 새로 갈 집에 엘리베이터를 하루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 계약서는 다 썼겠죠. 왔다 갔다 다 하고. 그리고 그날에 이사 가기 전에 계약금을 모두 지불해야 됩니다. 잔금까지. 그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이전 설치를 하고요. 뭐 집에 이제 이전 설치해야 될 것들은 그날 다 예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삿날은 될수록이면은 손 없는 날을 잡습니다. 근데 손 없는 날이 꽤 비싸요. 그렇지만 이왕 좋다는 거 저는 거의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한 대를 쓸 거냐 5톤 트럭을 하나 쓸 거냐 아니면 1.5톤까지 2개 쓸 거냐 여기에 또 물건을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이면 5톤 트럭 하나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는 다음 이사 갈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음이 편하죠. 그거 한 번에 다 하시면 안 되고요. 17년을 살았는데 10번 이사했으면 딱 정확히 이제 마지막 11번 이제 이사 남았다는 얘기고 10번 이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년에 한 번씩 다녔어요. 막 1년 반에 한 번도 다니고. 이사를 하면 좋은 점, 집이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거, 뭐 쓰는 거 자꾸 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계속 정리를 하고 묵은 때도 이렇게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은 입주 청소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사실은 그거 돈 아까워서 제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업체 만나시면은 그만큼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사하시면 되셔서 이제는 10번을 이사했잖아요. 그럼 이사가 기대돼요. 이번에는 또 어떤 집에 어떤 환경일까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서울에선 다 돌아다녔거든요. 서초구, 강북구, 중구, 강진구 네, 이렇게 4개 구를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면 말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대해서 말해달라면 구청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말해달라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제일 최악인 데는 어디냐면요. 없습니다. 왜냐? 마음 붙이고 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나 다 익숙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저는 진취적인 제 성격과 함께 이사 다니는 걸 되게 즐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 같고 이제 11번째 이사도 기대됩니다. 나라의 발전, 변화된 거 네, 많이 느끼죠.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출산 장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출산하면은 돈을 주는 데 있고요. 어떤 지역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이 유치원도 돈 냈어요. 저 와서는. 근데 그런 게 계속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산 장려를 한다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에 탈북민이 이렇게 그 지역에 온다거나 그러면 경찰서 사람들부터 긴장한다고 해요. 뭐 많지는 않고 사고 칠까 봐. 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까지 있냐면요. 그 길거리에서 애들이 이렇게 담배 피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면. 그냥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야지. 그걸 어떻게. 근데 가 패. 동방예의지국에서 여자가 담배 피냐면서 때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니까 와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탈북자가 온다면 일단 경찰서의 신변 담당 보호관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많고 또 와서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사 오자마자 경찰관들부터 전화 왔어요. 어디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뭐 이번에 담당 경찰관입니다. 이랬는데 한참을 지나다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전에 제가 영국 가기 전에는 아예 경찰관도 신변보호 안 받겠다. 이거 본인이 원할 수 있거든요. 원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관심이 없죠. 거의 일반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좀 변해진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집에서는 여러분들께 랜선 집들이 겸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아마 2027년 6월에 저희가 이사가를 가거든요. 별일이 없어서 가게 된다면은 그렇게 랜선 집들이를 해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아오지 누나 11번 이사썰 어떠셨나요? 좋은 분도 만났고 11번 이사하면서 이삿짐 센터를 쓰잖아요. 저 11번 이사하는 동안 한 센터를 썼어요. 제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맨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사도 남들이 안 가는 동네로 가냐고. 왜냐면 계속 싼 데를 찾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겨울이면 얼음이 져서 막 미끄러지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만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집에 꼭 이사 가길 바란다고. 그분도 제가 탈북자인 걸 아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월세집으로 이사 올 때 또 그분 도움을 받았는데 월세집을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월세집이지만 참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좋은 집까지 가는 거 보니 기분이 좋다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꼭 자기 집을 구매한 다음에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마지막 이사도 이제 그분과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았던 이야기, 나빴던 이야기 모두 섞여있는 아오지 누나의 11번 이사썰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